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권의 앞부분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3편 종말과 발화 내용이 끝나고요. 제4편 역병과 흉년 내용이 소개됩니다. 제3편 종말과 발화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앞에 귀녀 사건이 끝납니다. 그 끝나는 내용을 강포수와 귀녀의 에피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 끝나면서 인물이 부지런히 재배치됩니다. 이제 뒤에 펼쳐질 큰 사건들을 앞두고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 자리를 또 잡아갑니다. 그 인물들을 한 9명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앞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에피소드가 있죠. 용이와 세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용이의 운명을 펼쳐나갈 그 주변의 세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제4편 역병과 흉년 내용은요, 조준구가 윤씨 부인과 서희 곁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자기가 틈틈이 그 최씨 집안의 재산을 노리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3권의 뒷부분 내용에서 보다 이 내용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전염병과 흉년이라는 거대한 외부적 사건이 과연 조준구와 윤씨 부인 서희를 구도로 한 이 양측에 어디에 더 유리하게 작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지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우리 종말과 발화의 강포수와 귀녀 에피소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11장 제목이 구제된 영혼입니다. 강포수는 그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평상시 안 하던 방식의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다가 새끼 벤 사슴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죠. 그래서 또 헤매다가 우연히 그 최참판댁 살인사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귀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허겁지겁 다시 마을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귀녀의 사정을 알게 된 다음에 강포수가 결심을 하죠. 이제 옥바라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귀녀가 아이를 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귀녀가 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아이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 박경일 선생님이 이 토지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의 장면들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계속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살인사건으로 마무리된 욕망의 어떤 난장판들 속이죠. 그 와중에도 인간적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강포수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포수가 사람이라면, 또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서 내가 귀녀에게 끌리는 이 정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녁마다 이 귀녀를 만나러 가요. 근데 귀녀가 굉장히 포악스럽게 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먹고 싶다고 말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포수가 또 사다 줘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는데 귀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 귀녀는 여전히 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어 놓고 있었다. 강포수는 겁을 내어 떨면서 조그만 귀녀의 손을 잡아본다. 조그마한 손. 소나기 속에서 바스라질 것 같은 손이다. 많이 여비구나. 강포수 손은 쇠거 죽겠소.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이거 배고플 낀데. 다시 꾸러미를 뒤밀려 하는데 이번에는 귀녀 쪽에서 강포수의 손을 거머잡았다. 이제 귀녀가
강포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포수의 이런 지극정성을 받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강포수, 내 잘못했소. 알았으면 됐다. 내 그간 행패를 부리고 한 거는 후회스러워서 그랬소. 포전 쪼고 당신하고 살 것을, 강포수 안악이 되어 자식 낳고 살 것을. 밖에 나온 강포수는 담벼락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같이 울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의 끝까지 가봤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회의 어떤 코드를 자기가 받고 싶지 않지만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어떤 순종적인 메시지라고 들어서 싫다고 거부했던 거지만, 결국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행복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여러 숙제들을 던져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귀녀는 마지막에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죽었다라는 그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귀녀의 이런 마무리를 보면서 칠성이와 김평산과 비교를 해봤어요. 칠성이와 김평산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놀란 상태에서 죽거든요. 자, 이것은요, 아무리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출발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했던 귀녀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김평산과 칠성이는 완전히 다른 결말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녀는 강포수의 이런 지극정성 속에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구제받으며 죽었다라고 박경민 선생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것들로 분배되는 여러 사건의 결말 안에서 인물들이 부지런히 재배치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 인물들을 전체 한 9명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김평산과 칠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 사회에서 이들의 가족으로서 이 마을에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복이가 돌아오고요. 이민애가 돌아옵니다. 한복이는 뒤에도 나오지만 아마 엄마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나고 자란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민애는 마을을 떠나서, 마을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떠났던 건데 다른 곳에 가보니까 더 척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마을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었던 거예요. 차마 이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민애가 다른 곳에 가서 더 자기가 거기에서 살 수 없었다는 걸 깨닫고 그냥 모멸감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당연히 마을에서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정착하게 도와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두만네예요. 이 전체 토지에서 계속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계속 뒤에 이어지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 이런 압제와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명력의 상징으로 박경민 선생님은 밥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두만네가 바로 한복이와 이민애에게 처음 건네는 것이 밥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는 인물들이 저는 2명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막을 하는 영산네가 있고요. 영산댁이 있죠. 그리고 또 월선이가 있습니다. 월선이 역시 주막을 하고 나중에 이 용종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것도 국밥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보살피고 살리는 3명의 인물이 밥을 건네고, 그리고 밥집을 하는 것은 그런 생명력을 유지해 간다고 할 때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희와 봉순이와 길상입니다. 서희와 봉순이와 길상이는요, 핵심 인물이죠.
자, 이 핵심 인물이 사건과 운명을 이끌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자신의 기질들을 여기에서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봉순이와 서희에 관해선 저는 그 둘의 어떤 성향을 술을 놓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봉순이는 이 술을 놓을 때 안전한 성리에 비하여 참을성이 없는 봉순이는 이내 실증을 내어 그것을 팽개치고 꼭두각시에만 마음을 썼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뒤에 봉순이가 이 끌려 들어가고 또 끌고 갈 그 운명의 장면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서희는 똑같이 술을 놓는데 실증도 나고 자신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땀을 흘리며 꾸준히 매화꽃을 끝내고 잎도 끝내고 나비에 쓰일 노랑실이 없다고 신경질을 부려서 결국 길상이가 실을 사러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념의 성격인 거죠. 어쨌든 일을 끝내고 맙니다. 자, 이런 서희의 성격이 이 이야기의 중추를 이루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 길상이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상이는요, 이 박경미 선생님이 이야기를 끌고 갈 때 여기에서 여러 사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 사상인 대자대비 사상을 더 바탕에 깔고 설명을 합니다. 그 대자대비의 사상을 몸소 보여주는 인물로 저는 길상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에서 가장 큰 사랑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길상이는 개미, 영팔인의 배 아픈 소, 이런 동물들과 아주 미물들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한복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한복이 바지끈에 끼워둔 엽전이 밤새 은전으로 둔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복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성이라는 것이 그 길상이에게는 이런 연민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인물 서희와 봉순이와 길상이의 이 기본적인 기질이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그런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세요. 여기서 길상이와 함께 볼 인물이 이상현입니다. 이부사택 도령이라는 장의 서기가 되는데요. 이동진의 아들이거든요. 자, 이 상현도 전체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화된 시대의 양반계급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망가지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는 이 이상현을 통해 과도기에서 구시대적 인물이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물의 재배치에 남은 세 인물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세 인물들로 김훈장과 조준구 그리고 이동진을 생각해 봤습니다. 김훈장은 양반인데 굉장히 고지식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박경희 선생님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다만 김훈장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면 강기의 능력인데 돌대가리 속에 들어박혀 움직일 줄 모르는 그런 기억력이라고나 할까? 사실 이걸 좋게 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겪었던 것만 전부라고 알고 어떤 변화하는 것에 고뇌를 안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과 상대적으로 조준구를 대놓고 보면 이 김훈장이 또 이 역동적인 시대에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조준구는요, 그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든 자기 이득을 찾아가면서 사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조준구를 빗대고 보면 이 김훈장과 조준구의 구도를 통해서 참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착하고 악하다는 것도 다른 뜻이 있는 듯 싶고 뭐 이런 대사를 나누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정말 참답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똑같은 양반들 중에 이동진이라는 인물은 또 더욱 부각되는 인물이죠. 이동진은요, 실천적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속했던 양반 계급이 변하는 시대에 더 느리게 적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치수와도 대립되는 인물이에요. 최치수는 자기가 놓인 상황 안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삶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동진은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치수와 대비되게 이동진은 조금 더 거대 담론에 일찍 눈을 뜨죠. 그리고 또 이동진은 이 노비 제도를 폐지했을 때 이미 자신의 집에 있던 노비들을 다 풀어줬던 그런 실천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민들이 결코 오합지졸이다 라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이 세계를 바꿀 역동적인 힘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하고 비판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고민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만주 연해주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3편 종말과 발화의 세 번째 부분, 용이와 세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이민혜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이는 자기 친구의 부인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몰래 그 곡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민혜가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이제 쫓겨나게 되면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이가 갖다 주는 그 곡식을 앞에 두고 아주 찢어질 듯한 어떤 그런 울음을 울어내요. 그런데 용이가 이런 여자들의 울음에 엄청 약해요. 그래서 이 이민혜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남성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습격이라는 장에 보면 강청택이 이민혜의 집에 가서 이민혜의 집에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민혜가 점점 예뻐지고 그리고 생명력을 갖고 계속 잘 살아내는 것을 보고 질투하던 마을 아낙닉들이 같이 이 이민혜를 공격해요. 그런 장면에 용이가 와서 이민혜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민혜가 용이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 상황 이후에 월선이가 돌아온 거예요. 어쨌든 용이는 이미 이민혜, 강청택과 엮여 있고 또 월선이는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선이는 이 이야기를 윤보를 통해 들어요. 그리고 월선이에게도 굉장히 복잡한 심정에 가슴 아픔이 남겠죠.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뒷부분에 나올 때 계속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되는 제4편 역병과 흉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구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윤씨 부인과 서희 주변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버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대결 구도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전염병과 흉년이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흘러갈지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뒷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박경리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 굉장히 강렬하게 와 닿았던 어떤 문장들이 있습니다. 천성이면 할 수 없지. 이 문장입니다. 윤씨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윤씨 부인의 담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저변엔 바로 이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질과 천성,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서로 엮이면서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변화들, 이런 것이 바로 천성이면 할 수 없지. 이 문장으로 읽혔거든요. 자, 여기까지
3권의 앞부분 내용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